노란 꽃,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김영란. 세상의 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네. 짓밟힌 꽃들의 비명 가시철망에 걸리고 생명, 자유, 평등, 사랑, 그 찬란한 조구가 찢어진 날개 하나가 피 흘리며 떨고 있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불안한 하루하루가 흔적 없이 지워지네. 노랗게 부푼 꿈이 부르카에 갇히네. 그물박 세상을 향해 나는 나를 꿈꿔보네. 끝끝내 살아남기를, 태양처럼 꽃피기를. 저는 제주도에 사는 시조를 쓰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학이 저에게 어렸을 때 시시각각으로 저한테 왔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시집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시를 저희들한테 접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교과서 읽기를 많이 시키셨는데, 교과서 읽기를 시키다 보면 이제 누구는 목소리가 어떻다 이런 평을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지금 후두염을 앓고 나서 목소리가 좀 많이 탁해졌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마다 책을 읽으면 되게 맑고 낭낭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꾸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시를 읽을 때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시랑 저랑 좀 친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살며시 어딘지 모르게 시도 잘 써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진장한 그 외로움을 견뎠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뎌야만 그 속에서 그 씨앗을 건져 올려서 자기 작품 창작을 하는 것처럼 등대도 늘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림이라는 마을에서 2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조간대가 어떤 데냐면 밀물일 때는 바다였다가 썰물일 때는 육지가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에 가서 보면 썰물일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바다 풀들이 자라고, 이런데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앉으면 비양도라는 섬이 보였어요. 그 비양도라는 섬 위에 등대가 보여요. 그 등대에서 빨간 불빛이 가만히 보다 보면 몇 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하는 것도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틀면 한림항에 거기는 이제 흰 등대와 빨간 등대가 있어요. 근데 빨간 등대가 몇 초마다 이렇게, 빨간 등대에는 빨간 불, 그다음 흰 등대에는 초록불이었던 것 같은데, 초록불이 켜지면 이게 서로 뭔가 사인을 주고받듯이 몇 초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비양도 등대만 볼 때는 혼자 되게 외로움을 견디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저렇게 외로움을 견디는 것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구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어디엔가는 저렇게 외로움을 견딘 자들만이 남에게 빛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글을 좀 쓰고 싶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등대는
외로움을 견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점이 비슷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풍광, 좋은 풍광을 이렇게 둘러보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휴양차 오는 경우. 그렇지만 제주는 대한민국 뭐 어디든 아프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4.3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참 난감해요.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름답다고 찬탄하는 모든 곳이 제주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간 곳이어서 참 미안할 때도 있어요. 여기 가보세요 했는데 또 그 말을 안 하기도 그런데 그 4.3의 아픔들이 있지만 실은 그 지역의 그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서 풍광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땅을 진정으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혹여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 제주도에는 4.3길이 5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동강 4.3길, 남원에 가면 의기 4.3길, 북촌 4.3길, 한림읍 금악 4.3길, 제주시 오라 4.3길 이렇게 5군데 그 4.3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 마을 그 4.3길의 센터가 어디냐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리사무소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 그 리플렛이 다 그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리플렛을 들고 그 이정표 따라 가시면 아마 한 2-3시간 코스로 이렇게 그 걸으실 수 있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정표도 꽤 잘 만들어진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올레길에는 간세가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올레길에는 빨간 띠하고 하얀 띠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빨간 띠하고 하얀 띠가 붙여져 있는 그 길 따라 이렇게 가시다 보면 여기가 예전에 그 4.3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길이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그 길들이 실은 다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죠. 뭐 저는 일단 제주도에 오셨으면 그 4.3길을 먼저 걸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첫 시집 꽃들의 수사라는 그 작품집을 처음으로 냈는데 등단을 201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정근칠 시인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작고해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선생님이 저희가 등단하자마자 김영란 시인 3년 안에 작품집을 꼭 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어떻게 시집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벽해질 때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시집을 못 낸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제까지 습작했던 걸 모아놓는다고 생각해서 하면 마음이 편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그 용기가 되어서 습작했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시 공부할 때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제가 막 사회에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막 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서정의 그릇을 먼저 갖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발밑에 있는 걸 먼저 봐라. 그 네 발밑에 있는 것들이 작은 들꽃들이었어요. 그전에는 걔네들이 내 발밑에 있는지조차 제가 관심이 없게 다녔었는데 뭐 별꽃이라든가 뭐 광대나물이라든가 뭐 제비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무릎 꿇고 꿇어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래 썼던 그런 시편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제목도 그냥 아리아리하게 꽃들의 수사라고 붙였던 제 첫 시집입니다.
올해 면나수가 바닷물 들이킨 만큼 먹었죠. 누군가의 질문에 투명한 대답이 뒤뚱거리는 날은 관절통으로 물질을 포기한 날이다. 성리마우가 바닷밭을 물질하는 사이 마른 밤만 헤엄치는 날이 길어가고 몸 단돌이 못한 죄인이 되어 바다 앞에 자꾸만 고개를 숙이던 늙은 해녀. 만류하는 아들을 밀치고 수액 맞듯 바닷물 들이키던 날, 하필 동네 성님이 물숨을 놓으셨던 소식이 길게 숨빗소리 열을 지어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바다 앞에서 큰 울음을 다 지친 늙은 해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왁을 외면하는 일. 평생 붙어 있었던 엄마의 부적이 스르르 떨어져 나갔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양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책을 읽었고 책과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문학이 정말 다가왔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심해서 그 병원에 상담까지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분도 계시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근조근 저에 대해서 뭐 진단을 하시고 상담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봤던 게 그 의사 선생님 뒷벽면에 방도혜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가 딱 액자로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 시를 읽는 순간 그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시였냐면 지금 쓰러지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길을 잃은 것은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너의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아무튼 그런 내용의 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는데 그때 정말 문학의 힘을 느꼈고 나도 정말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시를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내 시도 누군가에게는 뭐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좀 설렘을 가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 그 등대를 올라갔어요. 등대를 올라가 봤는데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는데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바람이 심한 바닷가 근처에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등대의 모습을 제가 그 위에 올라가지고 좀 느끼면서 문학도 바로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인도 문학도 누군가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어쨌든 뭐 그 시대의 어떤 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길 잃은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전에 제주 길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런 어떤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 가면 제주 작가의 작품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작품들과 관련된 어떤 그 길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주에 오면 사계절이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든다면 김진숙 시인의 상처가 꽃이다라는 브로콜리 꽃이 핀 그런 어떤 시는 좀 초봄 브로콜리 활짝 핀 대림길에서 걸으면서 그 시를 좀 감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조선이 시인의
인역이라는 말, 그런 시는 가을에 평대길에서 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처럼 문학이 배경이 되는 곳, 작품의 어떤 배경이 되는 곳, 시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곳을 그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그런 곳을 좀 걸어보고 그 작품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문을 지우다 제 첫 시집이고요. 2009년에 발간이 되었어요. 2009년이 발간이 되었는데 2004년에 등단하고 이 첫 시집이 발간될 때까지 되게 저는 너무 시를 쓰는 게 너무 설렜고 시를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너무 설레고 시가 사실은 잘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시를 썼는데 어느 정도냐면 잠자면 정말 천장에서 시가 막 나타날 정도로 근데 시가 하나도 훌륭한 그런 시는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어떤 기록처럼 시를 썼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묶여져서 하나의 시집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이 시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체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기리의 인문학 작가를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그때 제주에서 제가 한스필 도서관에서 그 기리의 작가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시집을 가지고 그때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시집이 배경이 되는 곳을 참여자들하고 같이 걸었거든요. 이 시집의 배경은 대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어떤 길이었고, 바다였고,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참여자들과 같이 걷고, 나중에 저녁에는 그 금능 해수욕장에서 비양도를 배경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동네 분들이 전부 다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에서 시를 쓰고 있었지만 어쨌든 금능의 딸이고 네. 그래서 시인 양민숙이라기보다는 마을의 딸로서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던 어떤 그런 첫 시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때처럼 지금 열정을 가지고 시를 못 쓰고 있지만 그때 초심의 마음은 늘 간직하고 그때의 어떤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죠. 네. 아흔 살 김신숙. 아흔 살이 되면 오래된 우물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목욕탕 굴뚝이 될 것이다. 일회용 샴푸, 린스, 칫솔의 가격을 물으면 말없이 앙상한 손가락만 세울 것이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 사물이 되어버린 우리 동네 목욕탕 할머니. 나는 말을 잃은 할머니의 목젖이 될 것이다. 사물함 키를 받으며 사물에 대해 생각한다.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목욕탕 굴뚝, 목젖이 너무 긴 새. 누군가 길을 떠나면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시절도 있었다. 온탕에 들어가 오랫동안 발등을 밀었다. 그리움의 보폭을 알 수 있을까? 90살은 날개가 필요 없는 나이. 목욕탕 현관에는 저물어 가는 색에 가까이 도착한 오래된 할머니가 새처럼 앉아있다. 오래된 굴뚝을 허물 때 가장 높은 곳부터 빵을 뜯어 먹듯 작은 보폭으로 조금씩 벽을 허문다. 그 부스럭이 할머니 부리 안으로 조금씩 밀어넣는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제주도에서 시를 쓰고 있는 김신숙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제주도에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산지 등대에서 해녀딸 세 분을 모시고 문학온이라는 이런 작가 스테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지 등대는요, 제주도의 아주 중심 도시였던 그곳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배들을 맞이하던 아주 역사가 깊은 등대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른 전국에 있는 등대들처럼 무인으로 운영을 되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와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공간은 여기 보시듯이 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시관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문학인 예술가들을 위해서 새로운 문학으로 불을 켜주는 그런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 있어서 함께 응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그러면 준비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사실 시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 까닭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시인이었단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셨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현장에 가면 한참 놀다가 아버지 일하는 쪽을 바라보면 집이 올라가 있고, 한참 놀다가 아버지 일하는 쪽을 바라보면 집이 올라가 있고 해서 뭔가 시인이라는 것이 아버지처럼 집도 만들고 장난감도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인이란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유심히 기억에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신문이나 책이나 그런 곳에서 시인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 부분들을 유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시인이란 단어가 들어간 글들은 굉장히 멋있었고, 뭔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감쌀 만한 그런 빛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인이란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소설은 읽고 시는 읽는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요. 현태쿤 시인과 함께 시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꿈이 등대지기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대하니까 언젠간 등대가 있는 땅을 사서 내가 남편을 등대지기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는 부동산을 사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 등대하면 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줄처럼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이 모양 자체가 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가끔씩 등대는 요즘 그 기능을 잃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등대의 기능들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가령 우표도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표가 쓰였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듯이 사라졌지만, 그리고 사라지고 있지만 그 기능들을, 그리고 그 가치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남편의 꿈이 등대지기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막 하게 되는데, 남편도 시인이고 저도 시인인데요. 불을 켜지 않은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처럼 시집만 파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등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를 찾으시는 분들 이 영상 많이 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해녀들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해녀분들의 어머니가 해녀고, 또 그 해녀분들의 어머니가 또 해녀고, 지금 현직에서 해녀를 하시는 분들의 매력을 보면 어머니의 직업을 물려받은 그런 직업들을 가진 해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녀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싱그러운 그런 소재로 보일지라도, 그 제주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자연 공간이나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숨은 보물? 제주도 곳곳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곳이다 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를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를 쓴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를 쓴다고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저의 첫 시집이에요. 저는 지역 출판사 한구루라는 곳에서 씨앗시선 첫 번째로 내 시집을 내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라는 시집입니다. 사실 이 시집은 이렇게 표지처럼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있는 시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은 그런 곳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서귀포라는 고향은 항구도시고 그리고 또 항구도시다 보니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고 그리고 술집들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고 그리고 또 유흥업소로 이렇게 쓸려가는 슬픈 여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집에 내 고향 서귀포에 있었던 좀 우울하고 슬프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라는 시집을 묻게 된 것 같아요. 네, 첫 시집 내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시를 쓸 거기 때문에 제 시를 쓰는 마음을 좀 담아두고 싶었는데요. 이 시집 표지 그림이 보일러 버튼을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넣었어요. 화가였던 친구네 집 고장난 보일러 버튼을 찍었었는데 그 보일러 버튼이 고장이 나서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보일러 버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었고 그리고 이 사진을 첫 번째 시집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했지만 시를 쓰는 첫 마음이 대부분 죽거나 어떤 좀 훼손되거나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좀 끝난 가령 종이컵을 예를 들자면 구겨진 종이컵 그리고 깨진 유리병 이런 식의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삶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후에 인생을 상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시를 상상하고 하는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 이렇게 첫 시집 표지를 고장난 보일러 버튼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스테이지 제주도에서는 산지 등대 제주시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 시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들을 모셔봤어요. 포스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냥 시인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어머니가 해녀인 물질하는 엄마, 해녀를 엄마로 둔 해녀 딸이자 그리고 시와 시조를 쓰고 있는 작가 3명, 제주도의 해녀딸 시인 3명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해녀딸이라고 하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엄마에 대한 우리 엄마 해녀. 우리 엄마 해녀는 어느 바다에서 이렇게 물질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주의 해녀들이 보통 좀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3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해녀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림에 있는 금능 바닥에서 대상군까지 하다가 지금은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할망 바닥에서 물질을 가끔 하고 계십니다. 김영란 시조 선생님, 시조 시인님 예, 어느 바닷가입니까? 어머니께서는? 예, 저희 어머니라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지금 제주 애월 하기 바당에서 현직 해녀시거든요.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 82세이고요.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우리 잠수회에서 서열 3위라고 서열 3위인데 실력은 제일 못하는 해녀를 똥꾼 해녀라고 하는데 똥꾼 해녀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1947년생 해방의 기운이 듬뿍 담겼던 그 해방의 해에 태어나신 지금 현직 해녀 75세 서귀포 정방폭포 근처에서 물질을 하고 계신 현직 해녀 되시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도 출신이에요. 우도라는 성산포 앞에 있는 우도 출신인데 우도에서 12살에 해녀가 되셨다고. 12살에. 그래서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12살 친구들은 전부 다 해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동시집 12살 해녀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12살 해녀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해녀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12살 해녀라는 구슬 동시집,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구슬 동시집을 내게 됐는데요. 해녀 동시집을 내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요즘 해녀를 소재로 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해녀, 굿즈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일러스트 작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해녀를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지역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다고 이제 그게 긍정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 이게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가 해녀의 위치가 예전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더 높아졌잖아요. 그 흐름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관심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먼저 떠올라서 약간 슬픈데 그 소재거리로만 하려고 이게 사진가라든가 작가라든가 이게 와서 자기네 흥미거리적인 그러니까 해녀 자체의 그 삶이라든가 이런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볼 때 되게 그 좀 배신감 이런 그리고 경계심 이런 게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은 외지에서 상냥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 걸어주고 하면 되게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자기네 일이 딱 끝나면 연락 두절 그걸로 인해서 사진을 찍어갔으면 뭘 찍어갔는지 그래도 작은 거라도 줬으면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 좋아한다, 조금 걱정이 우려된다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면서 막 100분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심정이 들어서 재미가 있네요. 네, 그 맨몸으로 바다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바다로 내보낸 것도 걱정인데 외지인들이 막 와서 그 위험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드는 마음들이 들 것 같긴 해요. 걱정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해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로 내려왔죠. 그리고 해녀학교를 통해 가지고 물질이라든지 잠수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졸업을 해서 해녀증이라는 거를 좀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 진짜 직접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서 바다에 이제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한낱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바다에 진짜 해녀라면 정말 바다의 생태라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아까 좀 읽었던 그 시에도 있지만 순비 소리조차도 바다에 뭔가 비를 거스를까봐 제대로 못 찔렀다라는 그런 해녀분을 저는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생계만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그만의 어떤 규칙, 어떤 질서, 어떤 그런 가꾸는 거 그런 것을 정성 들여 다 할 때 비로소 물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같이 이제 주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염려?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이 있고 그만큼 또 해녀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공감이 돼요. 해녀다, 와, 해녀다! 이렇게 했을 때 반기는 그 마음속에 그 해녀들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쌓았던 문화들이나 그리고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이 놓쳐질까봐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 1930년대 40년대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해녀 물질하는 것을 뭐 관광 뭐 구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광 상품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런 기사를 제가 한 번 좀 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물질하는 것은 그게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때가 그랬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해봤던 적은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 되게 일러스트나 해녀 일러스트나 뭐 사진들 보면 좋아요.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엄마 해녀 막 그림도 그리고 작품 나오고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 해녀인 우리 어머니 당사자도 되게 좋다. 뭐 해녀 위상이 높아졌니?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본인도 좋아하시는 그런 거 보면서 뭐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데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선생님 걱정처럼 그리고 또 해녀 문화를 보면 막 70년대 60년대 보면 해녀들을 소재주의로 했던 영화들을 맞아요. 미리 만들었던 그런 전례들도 있고 해서 네, 네. 이런 관심들이 걱정이 계속 되기도 해요. 선생님 또 우려나 아니면 좀 좋았던 해녀와 관련된 문화예술 소개해 주시거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도 이제 뭐 아까 부정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 엄마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본인이 해녀라는 걸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해녀인데 말하지 말라고 하냐 하는데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해녀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예전에는 지금은 고무옷이 나와서 이게 살결이 가려지지만 예전에는 소중기라고 하는 거의 뭐 가슴만 이렇게 가리고 허벅지까지 오는 반바지 같은 이런 걸 입고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거의 나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신정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그 관심을 보이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런 기자들도 찾아오고 사진가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나쁜 직업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엄마의 자긍심을 살려준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죠. 저희를 앞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해녀 딸인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해녀의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해녀 엄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해녀 엄마들하고 관련이 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민수 선생님부터 양민수 선생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태왁이죠. 예, 태왁 해녀들이 바다에서 정말 생명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태왁이기도 하고 잡은 해산물들을 이 태왁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망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담고 둥둥 이제 뜨게끔 하는 그 용도인데요. 그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하군이나 중군이나 상군, 대상군에 따라서 태왁의 크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망사리 속에 들어가는 물건이 양이 많으면 그만큼 태왁을 좀 더 크게 해야 이게 둥둥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이 태왁은 저희 친정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태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을 아주 어렸을 때 뭐 헤엄치는 정도로만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녀가 되어서 물질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도 한번 물질 해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좀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정말 해녀는 뭐 정말 천한 직업이다. 내가 어디 가서 해녀라고 말하지 말아라 했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좀 해녀가 조금 이상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해녀도 조금 할만한 직업이구나 했을 때 이 태왁을 저한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상군용이 아니라 정말 초보용 아주 작은 태왁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물에라도 들어보라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는 상군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할망 가당밖에 못 들잖아요. 지금은 이 태왁을 가져가셔서 어머니가 쓰고 계셔요. 네, 그 태왁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대상군이라서 이거보다 엄청 큰 그렇죠. 네. 이제 나이가 이거보다 훨씬 드셔가지고. 컸던 태왁인데 이제는 뭐 물건이 양이 적으니까 굳이 부피가 큰 태왁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태왁, 망사리도 좀 작은 거. 그 팁을 드리자면 제주도 해녀는 그 계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신분은 아니지만 맞아요. 자기 태생적으로 숨에 따라서 제일 높은 곳이 대상군,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 그리고 똥군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공통점이 있네요. 어머니들이 다 계급이 똑같아서. 지금은 네. 다 할망바닥에서 드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얘기 못 줘봐도 어머니가 대상군 출신이셔서 태왁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마을에서 해녀 회장도 하셨었고 예, 늦게 물질을 배웠지만 어느 정도 좀 물질을 굉장히 잘하는 상군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상군하게 되면 그 해녀들의 질서를 좀 이렇게 관장을 하잖아요. 선두에선 갈매기처럼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오늘은 이쪽 바닥 하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바닥 못 드시죠. 저희 저희 엄마는 민숙 씨 엄마하고는 좀 다르게 성격 자체도 앞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걸 좋아하는 그 성향이 아니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또 그 해녀가 된 계기도 그 원래는 그 사남 일녀에 그 딸이 한 명만 있는 집안의 그 딸이어서 좀 많이 귀하게 컸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밭일을 안 해봤다고 하면 되게 잘 살고 귀한 자식인데 저희 엄마가 애기 보고 물 깃는 일밖에 안 해봤다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못 살게 돼서 세 번째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서야 저희 여동생이죠. 그제서야 이제 너무너무 살 수가 없어서 해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정에서는 헤엄도 잘 칠 줄 모르는 그냥 퐁당퐁당 정도만 할 줄 아는 이런 해녀였는데 해녀가 되려고 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똥군이었고요. 굉장히 늦은 나이시죠. 예. 처음부터 똥군이었고 지금도 역시 똥군인 그런 엄마입니다. 그래서 늘 엄마가 최근에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형제 자매보다 해녀들이 더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고. 왜냐하면 그 해녀들의 그 문화라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우리 해녀들은 의리가 막 이신다 막 있다고. 어떤 거냐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다 같이 쉰다. 양채같이 뭐 그 나머지 해녀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크게 아프면 다 같이 쉰다.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 저희 친정엄마 동네에는 친정 동네에는 할망바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질서가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형제 자매도 이렇게는 잘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도 해녀 문화가 이래서 유네스코에도 이게 등재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저의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물건.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 직접 엄마 창고에서 꺼내온 어머니가 입었던 그 고무. 요즘에는 이건 옛날식이죠, 구식. 그죠. 여기 어머니 이름 있고 오키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옛날에 입었던 고무 옷이 집에 걸려 있어요. 하나도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은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동시로적으로 써주니까 엄마가 뭔가 되게 기뻤어요. 항상 막 북콘서트도 같이 가고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작은 해녀복 만들어서 네 가게에 걸라 이렇게 하면서 동시집 옆에 좀 놓고 뭐 팔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고무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무옷이 나오면서 원래 바다에서는 물에서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길어야 되게 바로바로 나오면서 위험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고무옷이 발명이 되면서 완전 장시간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녀 옷을 보면 우리 엄마 해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편해지는 것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거나 자기의 가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역경 때문에 맨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뭔가의 어려움들을 더 만드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고모 옷을 보면 아, 우리 사회에서도 맨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뭔가 힘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게끔 하는, 엄마를 바다에 일하러 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처럼 고모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마 걱정하듯이 사회를 좀 걱정하게 되는 그런 감수성의 매개체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은 눈을 갖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흔히 수경이라고 하는데 해녀들은 이걸 눈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귀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것을 바닷속에서는 맨눈으로 이게 떠서 그 물속을 헤엄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수경인데 이것을 왜 제주 해녀들은 눈이라고 했을까라는 게 참 제가 되게 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경, 물안경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그냥 눈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삶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시력을 주는 이런 해녀들의 그 눈. 저는 엄마의 물건 중에서 이 눈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짜리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 짝눈, 네네네. 2개짜리 요것도 네. 있었는데 하여튼 엄마는 요거를 즐겨 쓰셨고 요즘은 모든 물건들이 그러니까 다양도 해졌지만 경제적으로도 좋아져서 지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엔 보면 이런 고무리들이 막 늘어나고 너덜너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챙겨준 것은 너무 새 것이어서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요즘 고모도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맞아요. 다 따로 두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두께가 예전에는 달라지죠. 보면 너무 막 낡고 이래서 맞아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네. 장비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얘기하지만 막 엄마 물건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해녀 엄마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성장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해녀 엄마의 물건도 있고 해녀 엄마에 대한 어떤 추억 간직한 거 있습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해녀 엄마가 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나 저는 슬펐던 기억? 슬펐던 기억? 슬펐던 기억을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경험이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었고 슬픔이었는데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희 엄마는 이렇게 출간 물질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이렇게 체국까지도 다니셨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초봄에 가서 늦가을까지 육지에서 물질을 하고 겨울에만 제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엄마의 존재는 늘 저한테 부재 중이셨죠. 엄마가 없었죠. 그게 저한테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어떤 외로움이었고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늘 극복하려고 해도 언제나 너무 공허하고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컸는데 그게 가장 큰 슬픔이었다면 엄마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떠난 그 기간만큼 같이 산 날이 더 적었던 거죠. 떨어져 살았던 게 더 길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면 손 꼽아요. 뭐 디데이 열흘이면 10일이면 올 거다.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9밤만 자면 올 거다. 빨리 그게 날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빨리 잠을 자야 하룻밤이 더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드디어 만나는 날이 저는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즐거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쓸쓸한 어린 시절과 그런 성장기가 있어서 쓸쓸하고 마음 한켠이 추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막 감동입니다. 네. 네. 선생님은 저는 엄마가 실은 어려워서 해녀가 되긴 했지만 본인이 캐온 것들을 해산물들을 좀 안 아끼고 저희들한테 좀 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안 거죠. 다른 친구들은 못 먹어봤다는 거, 막 전복도 하면 아버지 입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복죽도 좀 많이 먹었었고, 뭐 성게, 뭐 해삼,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귀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비린 게 좀 싫다고 할 만큼.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미역 해경하는 날, 미역을 다 바다를 다 해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미역을 그렇죠. 하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미역을 막 지러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그 불턱에다가 지금은 불턱이 없잖아요. 해녀들 그 바다에서 나오고 나면 불 쪼이고 하는 그런 데서 대꼬챙이에다가 그 미역기를 다 잘라가지고 구워서 꽂아가지고 이게 해주는데 어렸을 때도 뭐가 신기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갈색이 불에 들어가면 초록색이 되지? 하고 그 초록 색깔로 싹 구워지는 그 색깔이 변하는 것도 좋았지만 또 맛이 좋은 거예요. 뽀드득 이렇게 하잖아요. 그 씹어 먹으면.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엄마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날은 아 그거 먹는 날 뭐 이래서 그 추억이라면 그게 기억나네요. 그 맛도 기억이 나요, 진짜. 네, 그렇게 네. 먹었던 그 향, 그렇죠. 향도 그 맛도 바다 향이 맞아요. 그냥 입에 살아나는. 맞아요. 저의 해녀 엄마와의 추억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엄마가 초등학교 서귀포 바닷가 해녀셨는데 친구분들이 전부 다 젊은 해녀였고 좀 도심의 해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되게 활발하고 젊은 해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가 꿈이 시인이셨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춤 선생님을 모시고 예, 그 당시에 춤 선생님을 모시고 뭐 보통 여자들 춤을 배우러 다니면 안 되니까 우리 집을 강의실 삼아서 춤 선생님이 있고 엄마와 엄마의 또래 해녀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춤 연습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디오가 틀어가고 춤 선생님이 이렇게 문을 다 문짝을 떼놔가지고 해녀 친구분들 모여서 이렇게 그 운동이죠, 운동, 레저처럼 춤을 추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해녀 하면은 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뭐 같이 자라온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싱싱하고 잘 놀고 흥이 많았던 해녀 어머님들의 젊은 시절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해녀 이야기 끝도 없이 너무 즐거운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다룰 수 있는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엄마도 해녀였고 우리 엄마의 엄마도 해녀였고 우리 엄마의 엄마도 해녀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녀가 엄마인데 제가 해녀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인이 됐잖아요. 선생님도 해녀 딸인데 시인이 되셨고 해녀 딸인데 시인이 되셨고 근데 해녀 딸로 태어나 해녀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해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해녀의 정신과 마음 제주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 거창한데요. 분들이라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할망바장 정신을 가지면서 문학작품도 쓰시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하시는 선생님들인데요. 각자 어떤 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제주도에 있는 NGO 단체죠. 사회운동하는 단체인데요. 제주 4.3 도민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4.3 진상 조사연구원이라는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자체가 4.3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만들어냈고, 4.3의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그 수형인 명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형무소에 갔다 오신 분들, 4.3 때 형무소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명부가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명부에 보니까 2,530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진상을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도 어디에서도 이게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제주 4.3 그런 기관에서 하지 않는다고 내팽겨 두는 것도 역사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저희 단체에서는 2013년도부터 형무소별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형무소에 갔다 와서 살아계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소원이 뭐냐면 우리는 죄 없이 잡혀갔고 죽기 전에 내 그 이름에 빨간 줄을 좀 없애고 죽어야 후손들한테 덜 미안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그 민변이라고 하죠. 민주화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분들과 이게 연결이 돼서 재심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제일 1차로는 18분 먼저 이제 재심 재판을 했는데 2019년 1월 17일에 그분들이 공소기각, 즉 무죄 판결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제주도 내 그 유족분들도 300여 명 이상 재심 청구를 해서 작년 12월에 무죄 판결 받았고 또 저희들 단체로 계속 그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오세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삼촌도 뭐 자기 이모도 이렇게 명예를 좀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6차, 7차 재판까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조사를 도와드리면 그 변호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그 할망바당이라는 제주 해녀들 공동체에서 할망바당이 있어요. 어떤 바다냐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했으나 할머니가 되면 몸이 힘드니까 그 할머니들만 그 물질을 할 수 있는 바다인데 그 바다는 땅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잔잔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할망바다로 내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할망바당이라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영란 시인님 모시고 양민수 선생님 모신 게 해녀 딸로 태어났으나 해녀는 아니 되었으나 할망바당 정신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분이다 라고 소개시켜드리면서 양민수 시인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도서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저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 아닌 운동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도서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또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도서관 가는 길만 거의 1시간이 걸리는 그런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읽으려면 1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굉장히 도서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을마다 이제 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내비치면서 다녔고 우선 우리 마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뭐 새마을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굽는 꿈처럼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역할까지도 지금까지 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게 정말 소라씨를 뿌려주면서 풍성한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할망바당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시옷서점이라는 소설은 읽고 시는 읽는다, 옷처럼 생각하는 시옷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제주도 지역에서 살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옷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작가 스테이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대단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받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수선하고 좀 복잡했겠지만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선생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왕좌왕 하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해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주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제주의 아픈 곳 많이 돌아보시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많이 돌아보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못 느꼈는데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할망바다의 어떤 역할을 했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미치는 순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 더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전 존경의 마음으로. 네, 이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시인으로서 뭐 시를 쓰는데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